자, 2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 번 뵙겠습니다. 예. 자, 장준하 선생님 장남이십니다. 그리고 고상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만입니다. 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2002년부터 2004년간 지내셨고, 저도 한 13, 4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13년 만에 13년 만에. 네, 다시 뵙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상만 선생님이 이제 장준하 선생 의문사 네. 추적하는 얘기 쫙 그때 들었거든요. 와, 빨려 들어가지고 제가 그 책 서문을 써드렸어요. 그 뭐라고 썼죠 제가? 영국에는 셜록 홈즈가 있다면 예, 한국에는 고상만이 있다. 너무 심하게 썼네. 성을 조금 바꿀 걸. 그때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책 냈을 때 그 추천사였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한 몇 시간 들었죠 이 얘기를. 몇 시간 쭉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대하 드라마라고 설득됐거든요. 이것은 의문사가 맞다. 보다 정확하게는 의문사라기보다는 살해당한 것 같다라고 그 처음에 이제 추적해 가는 과정 쭉 몇 년간 추적하는 과정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 들을 시간이 없고 핵심만 요약해서 네. 당시에 왜 이것이 그냥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네. 선생 본인의 잘못으로 그냥 사망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결과였잖아요. 공식적인.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런 죽음은 결코 아니다라고 그때 결론을 냈고 저도 크게 동의했는데 네. 자, 오늘 모신 이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앞으로 기념관 건립하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채 나오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클라우드 펀딩이라도 하라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그 클라우드 펀딩 시작하셨는데 네. 그 이후로 200만 원밖에 안 모였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상만 선생님을 모시자 그 얘기를 듣고 왜 이게 기념관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네. 10 몇 년 만에 제가 뵙는 건데 네. 자 그때 저한테 2시간 넘게 설명하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장준하 선생은 실족사가 아니야. 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짧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준하 선생님이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봉에서 실족 추락사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지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2012년도 박근혜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추락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데요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 박정희가 저지른 그런 잔혹한 행위를 은폐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당시 잠깐만요. 박정희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상 거의 유일한 라이벌이었는데. 예, 그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대통령을 꿈꿨다고 네.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실족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김용환의 말이 과연 사실이냐 그렇다면 순수 목격자를 주장하는 여기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5대 거짓말을 중심으로 5대 거짓말. 예, 제가 그동안 연구 많이 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셨구나. 그럼요. 5대. 5대 거짓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하는 것을 정말로 김용환이 봤느냐? 그런데 김용환은 이거와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이 75년도에 사망하고 13년 후 1988년도에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른바 통일민주당 조만우 국회의원이 장준하 선생이 사망한 지 13년 됐지만 여전히 그 죽음의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니 재조사해라 해서 당시 치안본부 지금의 경찰청 차원에서 포천경찰서에 지시를 내려서 당시에 한익원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충남 당진으로
김용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만난 김용환에게 진술을 받은 것을 기록으로 작성해 놨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88년 경찰 재조사 기록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2003년도에 이 사건을 배당받고 조사할 때 이 기록이 없어진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아 2003년에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2003년도까지 이 기록은 폐기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살아냈는데. 그러니까 88년도에 작성해서 91년도 3년이 지나 폐기했다. 그런데 이걸 2003년도에 제가 직접 포천경찰서 문서고를 가서 하루 종일 이 문서를 뒤졌는데 다른 문서 안에 껴 있는 그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야. 그 기록을 딱 펼쳐본 순간 김용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무진 찍었는데 나는 사실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유일한 목격자라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유일한 그 단 둘이 등산 갔다가 추락하는 걸 봤고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그게 휘면서 추락했다고 얘기했는데 김용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록을 제시하면서 김용환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2003년에 예. 자, 당신이 얘기한 내용에 당신이 무인 찍은 거에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한 거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특기 몽땅 부인. 난 그런 걸 찍은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다. 이 문건 자체를 부인했어요 또. 예. 자기 그 진술 자체를 부인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한의권이라는 경찰관하고 대질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조사했던 경찰관을 또 예. 불렀어요. 그렇죠. 찾아서 불러서 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사실 그걸 본 적이 없는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동아일보에서 실족 추락하고 소나무 가지를 잡다가 떨어졌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그걸 가지고 아니, 얘기한 거다. 목격자가 없는데 그 기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또 어떻게 찾아냈어요? 동아일보 포천 주재 기자 장봉진을 당신은 봤냐? 예, 찾아서 이 기사 어떻게 쓴 거냐라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해본 결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75년 8월 18일 사건 다음 날 그 의정부 지청 서동양 검사실에 그 목격자라고 하는 김용환이 조사받고 있다고 하길래 하루 종일 버치기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용환을 만났고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이 얘기다. 그래서 내가 썼지 내가 뭘 안다고 이 기사를 썼겠냐. 김용환 씨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얘기 전부를 다 부인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김용환은 당시에 이 거짓말 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김용환이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하고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시신을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천 자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포천의 이동 경찰 파출소를 갔다. 이동 파출소.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6명 전부를 찾아서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디론가 갔죠. 어디론가 그 간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빠져들어가지고 예,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거예요. 자기는 어찌 됐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의심을 받고 있지만 중앙정보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를 주장했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텀블벅이 아니고 보통 텀블벅에서 하고 있는데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크라우딩 펀딩 모금 그 사이트가 오마이 뉴스가 하는 곳인가요, 여기가? 오마이 뉴스. 오마이 컴퍼니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거기 맞습니다. 가서 장준하 딱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실제로 어찌 됐건 간에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지만 자기는 중앙정보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너 중종의 이 지시를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용환은 제가 또 직접 또 찾아냈습니다. 이 기록을. 김용환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가 작성한 특수인물 조난 카드라고 하는 카드로 명단이 정리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당시 이 자료를 작성한 서울시경 정보과 그건 관계자를 네. 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기록은 중앙정보부에서 활용할 이른바 사설정보원을 추천하는 명단이었다. 프락치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무게감을 볼 때 이런 자료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는 사설정보원일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정보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로 프락치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공식적인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일당을 주면서 쓰는 이른바 그 비공식 정보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옆에도 그런 사설 정보원이 여러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중요 상황 보고서로 작성해서 지금도 있어요.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 명단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프락치네. 그리고 PB. 그 더듬이라고 합니다. 그쪽 용어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족이 이 사건을 처음 의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1975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예. 그 돌아가신 김희숙 여사께서 그 당시 85년도에 여성동화하고 인터뷰하면서 하신 얘기인데 8월 17일 날 오후 3시경에 집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포천에서 아버님이 크게 다치셨으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빨리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알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 시각은 경찰도 이 사건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시각이었어요. 누구냐 이 사람이 대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냥 전화 끊었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것이 오랫동안 유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었고 그 사람이 이 사건의 경찰도 핵심이었다. 모르는 거를 경찰도 모르는 선생의 사망 소식을 전했느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찾아냈습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저희가 이천 쪽 분량의 그 중요 상황 보고 문서를 입수했는데 그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기록에 유일하게 써 있는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 단 한 번만 중앙정보부가 문서를 작성해 놨어요. 그 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용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유족이 현장에 임장 중이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 사람이 김용환이었다는 바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건의 그 목격자를 자처했던 김용환인데 저는 이 사람이 이거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지라고 불러서 물어봤을 때 중앙정보부 문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중앙정보부에 김용환이라고 이름이 써 있고 가로 열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거주라고 써 있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집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맞네, 그럼.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전화했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가 했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극렬하게 부인하면서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책상을 들고 엎으면서 이건 다 조작이야라고 외쳤는데 중앙정보부의 문건인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당시에 작성했던 중앙정보부의 판단기획국의 관계자들을 또 찾아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셜록 홈즈라고 그랬어요. 다 차단해가지고. 예. 저 잘 찾아요.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중요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실명을 쓸 때는 그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거. 만약에 누군지 모르는 남자나 여자면 뭐라고 쓰냐면 미상남 또는 미상여라고 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김용환이 전화했다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오마이 컴퍼니는 오마이 뉴스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오마이 컴퍼니에서 지금 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고맙네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 저는 김용환이 사실은 처음에 나 사실은 내가 맞다라고 난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사실은 그날 장 선생님을 모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내 실수로 그만 장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었고 그 후에는 유가족들이 의심을 하니까 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식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고 별게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전면 부인. 의외로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다 조작이라고 하면서 하길래 30년 지나 중정이 당신 괴롭히려고 거짓말 썼겠냐. 그럼 고소해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조사 거부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왜 이 사람이 뭐가 있다. 얘기를 못할까.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가 있다. 뭡니까? 이 이야기하고 연동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있어요? 자 뭐냐면 야 이거 십몇 년 만에 다시 들어도 흥미진진하네. 사실은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는데. 네. 김용환 씨가 왜 이걸 얘기를 못할까 생각을 했는데 김용환 씨가 만약에 전화를 하신 게 맞다면
어디서 전화를 했냐라는 질문이 그렇지, 중요하지. 저한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김용환 씨가 그 전화를 만약에 했다고 본인이 인정한다 해도 김용환 씨는 그 전화를 그 일대에서 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포천 약사봉 일대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장집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 이장을 제가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전화는 국가에서 내준 행정전화라 지금까지 살며 한 번도 누구에게 전화를 빌려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 전화는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전화를 했겠냐. 이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김용환 씨가 사라졌던 김용환 포천경찰서로 갔다고 했는데 자기는 거기도 본 사람도 없고 이동 파출소에서도 없지 자기 않습니까? 말은 당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포천 경찰서 갔다고 이동 했지만 파출소를 갔다고 했지만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없고 예, 본 적이 아무도 없고 전화는 했는데 그 전화는 딱 하나 있는데 거기는 행정전화를 빌려준 적이 없어.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딜 가서 전화를 했느냐? 네. 어디입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언제였느냐. 예. 갑자기 사라진 이 사람이 8월 17일 밤 12시부터 8월 18일 밤 0시 사이 밤 12시에 사라졌던 김용환 씨가 1.5km의 산길을 들어와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건 현장에. 그리고 거기서 서도냥 검사, 의정부지청 서도냥 검사를 만났고 포천경찰서 김삼용 경찰을 만나갖고 이 사건이 실족 추락사했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검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입으로. 예. 그런데 김용환은 이것도 부인합니다.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산에 간 적이 없다고. 밤 12시에. 자기는 이동 파출소에 있었다고. 그런 조서가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이 조갑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순수한 교감 출신의 김용환은 쉬워서 우리가 불러 조사하면서 검사인 서도냥은 무서워서 부르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엉뚱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서도냥 씨 저희가 3번 불러서 조사했고요. 서도냥 씨 저희가 불렀을 때 아니 이게 뻔한 실족 추락사인데 뭐가 의심스럽다고 하냐면서 반발했거든요. 서도냥 씨 와갖고 그 둘을 대질 조사를 시켰습니다. 밤 12시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서도냥 씨 하는 말 저 사람 정말 수상한 사람이네요. 나랑 밤 12시에 분명히 만나서 자기가 실적 추락사했다는 얘기 다 해놓고도 그 얘기를 지금 와서 부인하는 거. 그 당시 조사했던 검사는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예. 목격자라고 나와가지고 말을 해주니까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야 했는데 자기가 본 거를 진술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전면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김삼용 경찰이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가 다음 날 의정부지청에 가서 아직 미스테리 조사를 받게 한 거죠. 하나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했던 건 그거예요. 분명히 밤 12시에 김용환은 왔어요. 거기에. 예, 현장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밤 12시에 당시에 차편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디론가 살았던 김용환이 그 껌껌한 밤에 1.5km의 산길을 넘어 다시 사건 현장으로 어떻게 돌아왔을까가 의아스러웠거든요. 예, 그 시각에 예. 같이 밤 12시에 현장을 돌아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건 2012년도 장 선생님이 8월 1일 날 오른쪽 이 두개골에 6cm 직경 6cm의 그 가격흔이 발견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거짓말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2012년에 그게 뭐냐면은 장준하 선생님이 그 사망하던 그때에 전화가 도대체 어디에 또 있을까를 따져보니까 포천 약사봉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105 보안부대, 지금의 방첩사. 그래서 그 부대의 책임자인 한치규 대령을 불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사건 당일날 현장에 온 적 있냐? 방첩사. 예. 그때 당시에는 보안사령부. 보안사령부.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데 눈을 본 순간 왔구나. 느낌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병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태우고 갔냐? 그래서 물어본 결과 그날 못 태우고 갔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고 밤 12시 8월 17일 밤 12시에 김용환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난 곳 그리고 전화를 한 곳 방첩사구나. 거기에 있었으니까
의정부지청 소돈양 검사가 현장으로 온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가서 검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 거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봤어요. 추락사예요. 하면 검사가 뭐 봤다니까 간단하게 종결하고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디로 사라졌냐? 경찰서로 간 게 아니라 방첩사로 갔고 방첩사에서 전화를 한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치구 대령을 불렀습니다. 다시. 지난번에 했던 진술 중에 거짓말이 있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 거짓말이 있습니다. 왜냐? 당시 기관원 이 방첩사 사람들은 자기가 조사받으면 조사된 내용을 제대 후에도 계속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진술했다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왜 거짓말했냐라고 따지고 하니까 안 갔다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가서 그럼 뭐 했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1시간 반 동안 싸웠습니다. 뭐 보안 정보기관이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나온 진술. 사실은 그날 갔다 와서 새벽 3시에 영문으로 작성된 16절지 그 문서를 작성해서 텔레타이프로 당시 보안사령관 진종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갔다 오고 왔고 현장에. 사건 현장 갔다 와서 한치규 대령이 16절지 한 장 분량으로 영문으로 작성된 텔레타이프를 보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낸 내용을 확인한 후 저희가 보안 확인을 해봤어요. 당시 박정희의 의전 일지 누구를 만났는지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일치가 확인됐어요. 뭐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보안사령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될 진실인데 8월 17일 날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고 8월 18일 날 오후 4시 27분경부터 약 40분간 이례적으로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진종채 당시 보안사령관이 박정희를 청와대로 찾아가 서재에서 독대해 갖고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갖고 제가 그 보안사령부 지금의 방첩사에다가 당시에 16절지 영문 텔레타이프로 보고된 문서가 있는지 그리고 진종채가 박정희에게 찾아가서 보고한 문서가 있는지를 여기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돌아온 답변은 공개할 수 없고 문서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실지 조사하겠다고 갔더니 당시 2004년도에 보안 그 기무사령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대한민국이 거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기록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철문 앞에 가서 대치하고 싸우다가 결국 못 봤는데 2017년 제가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위원을 지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석구 사령관에게 기무사령관에게 이 문제를 강하게 따졌어요. 기무사가 개혁한다고 하면서 장준하 선생 기록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다. 그래서 따져서 얘기했더니 기무사령관 당시 이석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저랑 같이 문서고를 들어가시죠. 이건 나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렇죠. 저희가 2012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가 마침내 그 대한민국이 거꾸러지는 한이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한 16절지 영문 텔레타이프하고 그리고 그 보고 문서 등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한 일체의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석구 사령관에게 잠깐 앉아서 제가 기록을 좀 검색해서 해도 되겠냐니까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뭘 넣느냐? 백기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이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서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 당연히 한 장도 없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백규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1973년 12월 24일 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할 때 함께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군인 신분인 적도 없어요. 군대 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같은 민간이라서 기록이 없다면 백기환도 없어야 된다. 백기환도 없어야죠. 더군다나 장준하 선생님은 18년생 그리고 백기환 선생님은 32년생이세요. 나이가 14살 차이가 날 정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기록은 어떻게 나왔느냐? 주르륵 떴습니다. 장준하 다 지워버렸구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없앴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면 그 목격자라고 하는 김용현 씨가 네. 그 사고로부터 13년 후에 기록에는 사실 난 못 봤어요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왜 그때 그런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그런 걸 남겨놨는데 나중에 우리 그 고상만 조사관이 만났을 때는 다 부인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도대체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네. 어딜 갔나 싶었더니 방첩사를 갔어요. 네. 첫째, 그런 걸로 지금 추정되는 거죠. 민간인이 방첩사를 갈 일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민간인이 자기가 민간인으로서 같이 갔던 동료가 그 사망했으면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경찰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를 갔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중정에 소위 끈아풀이라고 하죠. 끈아풀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13년 사고로부터 10년 후에 사실 난 못 봤어 추락사를 네. 이라는 기록도 남겨놓고 지금은 다 부인하지만 예. 그리고 또 있죠. 어느 거요? 그러니까 지금 5개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더 있는데 아니 제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고 서동양 검사하고의 대질 조사를 부인했던 거죠. 네. 그것도 거기서 현장에서 부인했고 만난 돌아왔는데 거. 이 그쵸? 사람은 네. 돌아왔던 이유는 지금 추정되기로는 예. 그 민간에서 조사가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을 추락사로 일단락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가서 내가 봤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검사는, 사건이 종결되죠. 그 검사는 뭐 너무 구체적이고 옆에 있었다고 하고 이걸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건 종료했는데 네. 30몇 년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봤더니 저 사람 이상하네 나한테 그렇게 그 사람 정말 말해놓고 수상한 사람이네요. 나한테 그랬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러네. 나하고 만난 적 자체가 없다. 이게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김용환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격자에 의해서 이 사건은 실족 추락사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알려져 있는데 그는 목격자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 목격자를 자처하는 이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정확한 표현이다. 목격자를 자처하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실험들도 있었는데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이 그렇죠. 그 장준하 선생 얼굴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할 때 2003년도에 홍익대학교 최형현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자동차가 충돌할 때 부상을 어떻게 입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포천 약사봉의 15.7m 높이에서 사람이 12가지 자세로 만 번씩 떨어질 때 네. 어떤 충격을 받나를 확인해 본 결과 최소한 머리는 3번에서 7번까지 부상을 입게 돼 있다. 네. 그런데 발견된 장 선생님의 얼굴은 우리 지금 보시는 장호건 선생님하고 얼굴이 똑같으세요. 상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발견됐을 때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두개골에 동그랗게 저렇게 함몰된 네. 그 흔히 가격 흔이라고 하는 그쵸. 이건 뭘 때렸다 머리를 이런 흔이 남아 있거든요. 너무 동그랗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2003년도에도 이 파묘를 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법의학자 중에 개구리 소년을 감식한 그분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묘를 열어갖고 이 두개골이 일직선으로 쭉 금이 가 있으면 이건 그러니까 추락사라고 할 수 있지만 뻥 뚫려 있다면 이건 타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법의학을 모르지만 저 동그라미가 저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렇게 떨어져서 저렇게 상처를 받을 수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신경외과 의사 이분들의 공통된 또 여러 의견들이 뭐냐면 저기만 떨어져서 다칠 수는 없고 목뼈도 반드시 같이 부러지는 게 그렇겠죠.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목뼈에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목뼈도 상처가 없고 얼굴도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갈비뼈도 부러져야 돼요. 얼마나 갈비뼈가 부러지기 쉬운데. 근데 떨어지면서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장 선생님이 당시 75년도 8월 17일 날 등반을 할 때 내려오면서 추락할 당시에 이 김용환 씨의 주장에 의해서도 보면 뭐냐면 배낭을 메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배낭 안에는 마호병이라고 유리막으로 되어 있는 마호병 당시에 알죠. 그 보온통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마호병의 유리가 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메고 추락했다면 저런 두개골도
깨질 정도면 그 병이 깨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 사체가 발견된 그 장소는 추락 지점이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지점이다. 즉 다른 곳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조사 중에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50주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또 새롭게 발견됐어요. 뭐냐면 장 선생님이 산에 올라와서 등산을 하려고 했던 그 지점 그리고 5분 뒤미처 목격자를 자처했던 김용환이 따라와 갖고 장 선생님 어디 가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디로 갔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희로 씨라고 하는 그 호림산악회 일행이었는데 그 사람이 알려준 산은 지금의 사체가 발견된 지점이 아니라 개울 건너편 맞은편 산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뭐라네 또.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 발견된. 새로 그러니까 그때 이게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을 간 그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해 보면은 등산을 같이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네. 아 절로 올라가셨어요. 목격자도 있는데 네. 선생이 발견된 곳은 정반대 맞은편 산이었고 그렇죠. 사체가 발견된 맞은편. 추락했다면은 그 배낭 안에 들어있던 마호병 깨지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게 멀쩡하고 목도 부러져야 되는데 목도 멀쩡하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얼굴도 멀쩡하고 그 두개골 다시 떼어주세요. 저 두개골도 무슨 망치로 때렸나 싶을 정도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면면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맞습니다. 두개골을 가격당하고 시신이 유기된 곳이 그 장소일 뿐이다. 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의 조사 결론이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확인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 당신은 대통령 간선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영원히 해먹으려고. 근데 장준하 선생이 유신 개헌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그때 1973년도 12월 24일 날 개원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71년도까지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영원히 자기가 해먹으려고 72년도에 유신을 선포했는데 이건 뭐냐면 간선제로 대통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전 헌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한 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인데 이걸로 장준하 선생님을 잡아 가뒀습니다. 74년 1월 8일 날. 네. 그런데 장준하 선생님을 그 감옥 안에서 15년형을 내려서 긴급조치 1호. 네, 57세였던 장준하 선생님이 이걸 다 살고 나면 73세가 되는 거죠. 근데 장준하 선생님을 결국 11개월 만에 내보낸 건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장준하 선생님이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만나서 내가 제2차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다고 법정 스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었던 장준하를 이곳에서 죽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심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여전히 실족사 의문사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안은 의문사가 아니라 그 타살이다. 의문사 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오마이 컴퍼니 왜냐하면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런 것 오마이 컴퍼니의 이 모금 계좌도 안 만들어 놓고 나오셔가지고 그거 만드신 다음에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연락을 지금 보니까 내일 모레 끝나 이게. 그러니까요. 9월 30일.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선생님? 자, 우리가 장준하 답답하네. 선생님의 추모 기념관을 왜 건립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2003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 반드시 시간이 지났고 5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밝혀야 되는 진짜 이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의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어느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다시 독재 정권이 죽이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만 하셨죠. 얘기하시고요. 오마이 컴퍼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캡처해가지고 지금은 1,100만 원 됐네 이제.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5천만 원 모금하려고 그러는데 갈 길이 먼데. 오마이 컴퍼니. 자, 근데 9월 30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다 이거. 야. 오늘 뭐 우리 고장만 선생께서 사연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새로운 그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 흥미진진했고 장 선생님의 추모관 관계 얘기는 할 시간이 별로 없겠네. 이거 얘기 안 하셔도 얘기해요.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절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5천까지 안 가면요 화요일 날 다시 나오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장홍원 회장님 그리고 고상만 조사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용한 죽음의 병, 당뇨병. 지금부터 이거 안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집에서 10분씩만 하면 혈당 내린다고 유튜버부터 약사들까지도 다 쓴다는 디슬피 드디어 55% 특가 떴습니다. 효과는 일단 써보면 아실 텐데 접었다 폈다 10분만 해주면 18kg 강력한 스프링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잘 태워준다는 허벅지 내전근을 자극해줘서 높았던 내 혈당 걱정 싹 사라집니다. 4단계 강도 조절로 남녀노소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간, 칼로리, 횟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디슬핏 최저가일 때 안 사는 게 손해입니다. 약국에서는 완판 대란에 줄 서도 못 산다는데 여기 최저가 비밀 링크에서 55% 역대급 가격 혜택 챙겨가세요. 자, 그 음악회가 늦었습니다. 자,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희숙 어디 갔어요? 고희숙 씨. 빨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와요 지금. 자, 여러 번 출연하셨던 일로 오시라고 자꾸 어딜 가? 고희숙 씨. 네? 자.